맡게 된 방송인 김혜영입니다. 목요 대화가 벌써 20회를 맞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김혜영이 목요 대화에 나왔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이 20회 특집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제가 출연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목요 대화 주제는 무엇이든 물어보 세균 되겠습니다. 세균이 왜 붙는지 아시겠죠? 총리님 별명이기도 한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총리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십니까? 라는 답에 와 깜짝 놀랐어요. 그 질문이 무려 2,754개의 질문들을 마구 쏟아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것 그리고 가장 궁금해 여겼던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총리님께서 정부를 대표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총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어요. 지난 4월 총리 취임 101일째 되는 날 그 목요 대화를 또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로 20회를 맞이했습니다.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 감회가.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인사 말씀도 겸해서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벌써 20번째가 되었어요. 물론 이제 성년은 18세가 되면 하지만 20 하면 뭔가 좀 원숙해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회차인데요. 그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죠. 아마 200여 분 넘는 분들이 다양한 참여를 해 주셨는데 특히 그 코로나 관련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균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시면 참 그 난감했을 텐데 많은 시청자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간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방역, 의료 방역은 제가 중대 본부장 아닙니까? 본부장으로서 제가 주로 했고 또 경제 방역은 이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했고 근데 지금 사회적 방역이 필요하다고 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리학을 하시는 교수님도 모시고 또 경제 전문가도 모시고 특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우리 김혜영 씨가 오늘 사회를 맡아 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 다 답변을 드리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렇다고 다른 분들 질문이 엑기스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대화를 통해서 좀 사회적 방역에 기여하는 그런 20회 목요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면서 열도 체크도 하고요. 지금 또 저희가 거리두기도 하였고 또 우리 벽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많은 질문이 진짜 코로나와 관련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하고 방송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 대화 정세균 총리님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확 풀어드리는 전문가 두 분도 모셨습니다. 어쩌다 한국인의 저자 TVN 어쩌다 어른의 명강의로 유명하신 사회심리학계 권위자 허태균 고려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허태균입니다. 네. 자,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연구하는 혁신 싱크탱크 랩 2050 대표이신 경제평론가 이원재 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50년을 준비하는 싱크탱크 랩 2050의 이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저명하신 두 분 패널을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좀 든든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목요대화는 KTV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무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너무 환영합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또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문자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그때그때 글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께서 응모해 주신 질문들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코로나19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마음껏 뛰어놀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직장인 러너 이상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가 나타나는 등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러너나 운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각종 챌린지 등을 진행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기 위한 대책이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정말 힘든 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래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처신해 주시어 세계 1등 방역 모범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초중고생 학력 격차가 심해진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저희 자녀도 집에서 노는 것만 보이고 다른 학생들과 격차가 더 벌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하반기 초중고생들 및 학부모 대상으로 격차 줄이기 아이디어 발굴전을 개최해서 국무총리 표창 수여와 상금 지급을 하는 건 어떨까요? 너나 할 거 없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발굴할 때입니다. 저 주먹을 불끈 쥐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세 분의 질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초등학생을 두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도 걱정이지만 자녀들도 걱정이스럽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경제도 많이 힘들어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발생은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의 우리가 백신이 나올 것이다, 나왔다, 아니다, 뭐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떤 뉴스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이 정말 믿고 맞을 수 있는 그 백신은 언제쯤 나올런지 그것도 저도 참 궁금해요, 총리님. 그러시죠? 아마 대한민국 국민도 그러시고 세계인 모두가 도대체 언제 백신이 네. 나오는 거야. 네, 백신이 그렇습니다. 나와야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텐데 네. 그런 생각을 하시죠. 국내 외적으로 백신에 대한 연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내년 후반기나 돼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데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 뭐 또 이웃 중국, 러시아 이런 데도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하고 있는 데들이 언제 나올 거냐. 그것은 아마 빠르면 내년 봄 네. 아니면 중반쯤이면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는 백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것이 아마 조금 늦기 때문에 우리 것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믿을 만한 백신이 나오면 그중에
한 3천만 명. 우리 인구가 5천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인구의 60% 정도에게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명분은 미리 확보를 하기로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확보를 해서 그 백신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게 나오면 우리 걸 쓰고 네. 혹시 또 그게 더 늦어지면 외국으로부터 더 확보를 하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실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백신과 관련해서 중요한 생산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실력을 믿습니다. 네, 아무래도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철두철미하게 그렇죠? 위생도 지켜야 되고 거리두기도 해야 되겠고 나라의 정책에 우리가 잘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예, 같으리라 예,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예, 단어를 썼습니다. 코로나가 강화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졌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교수님 심리 전문가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 좀 해주세요. 글쎄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전염병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특히 네. 이게 장기화돼 가지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러고 이게 몇 개월 동안 아침에 눈 뜨면은 확진자가 몇 명이다 이런 뉴스 보고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뉴스가 바로 그 뉴스인 것 같아요. 문자 계속 날라오고 예. 이러면은 사람들이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게 더 나쁜 게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이럴 때 심리학이나 정신건강 쪽에서 이렇게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방법이 네. 전부 다 방역 지침하고 반대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교류를 해라. 네. 사회적 지지를 얻고 사람들을 원래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사람들한테 만약 우울하다, 아니면 무기력하다 그러면은 집에 있지 말고 나가라. 그렇죠. 운동도 좀 하고 예, 사람도 예. 만나고 여태까지 그렇게 진단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권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걸 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더 불안해지고 더 우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WHO나 한국심리학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그런 방식은 얘기는 합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근데 그 교류의 방식이 비대면이면 뭐 좋겠다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왕이면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더라도 좀 사람들 없는 네, 데로 좀 해서 한적한 곳에. 그렇게 가고 뭐 텔레비전도 되도록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요. 너무 많은 뉴스에 이렇게 휘둘리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그거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지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저는 아까 전에도 뭐 질문하신 분이 얘기하셨지만 뭐 달리기 러너 네. 무슨 뭘 하신다고 결국에 지금 와서는 이런 기존에 하던 게 안 될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찾을 수 있는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노는 줄 모르는 사회였거든요. 네네. 사실 뭐 사람들이 그쵸. 다른 사람 이상한 짓 하는 거 볼 때 흔히 하는 말이 놀고 있네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으쌰으쌰 일하자 네, 그거 분위기였죠. 굉장히 잘못된 표현인 게 노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노는 네네.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재택근무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여가 시간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 여가 시간을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방역 이런 거는 성공적으로 해왔고 그런 노력들을 정부도 하고 했다면 제가 보기엔 그 남는 시간에 그 같이 뭐 남는 시간이라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파라다임의 전환이죠. 그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바빴던 그 파라다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벗어나서 자기의 시간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 방식에서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원하는 여가가 뭔지를 네.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고 정부나 사회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지원을 좀 강하게 하는 게 네. 결국은 뭐 이런 팬데믹이 또 올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좀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자니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정책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 있자니 또 건강, 몸과 마음이 좀 망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는 진짜 가족 간에 서로 그쵸? 단단하게 뭉쳐야 된다는 가족한테 서로 의지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또 부모들은 자식을 또 믿고 하는 그런 관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총리님께 여쭙고 싶은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힘들어하지 않는 국민들이 없는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는지요? 예, 있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예, 해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코로나19가 발병하고 나서 바로 정부는 통합심리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50만 건 정도의 상담을 전문가들이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도움을 실제로 받은 분들도 계시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뭐 여러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중에 1577-0199라는 번호가 있는데 네. 거기 전화하시면 조금이라도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느끼신다든지 좀 전문 상담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시면 네. 1577-0199 0199. 네. 예. 전화 거시면 정부 통합심리지원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면 또 나가야 되고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복잡함이 있는데 전화 하나로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 방법이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시 한번 번호 말씀드릴까요? 1577-0199입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 방황하지 마시고 전화 걸어서 상담 받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원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세 번째 질문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학습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교사 10명 중에 8명이 원격 수업을 인한 학생 간 학습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답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연구 결과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집에 학생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 집에 또 선생님이 계시는 분들은 이걸 확실하게 100% 증명을 해주는 건데 해결 방법 글쎄 이게 있을까요 진짜? 아까 저 광주에서 연결하신 40대 초등학생 예. 어머님 그리고 저 어린이집 선생님도 계셨는데 두 분 다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저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학습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매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감되는데 아마 이 어머님들 더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도 하셔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네. 지금 가사일도 하셔야 되고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는 우리가 깨달은 게 사실이 있어요. 드러내놓고 얘기 많이 안 하시는데 네. 학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공교육의 중요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서 아이들이 수업 듣고 오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돌봄의 공간이에요. 아이들을 보살펴주면서 잘 자라도록 하고 사회성도 키워주고 인성이 친구들하고 교류하면서 생기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게 딱 끊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중심으로 뭔가 역할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원격 수업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언택트 시대가 되면은 아마 미래에는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성인이 돼서도 계속 원격으로 회의하고 이런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회사에서는 적응을 해야 그걸 많이 되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하시고 특히 지금 한 반에 25명, 3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컨퍼런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은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이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오프라인 교실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럼 인원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절반 정도를 저는 10명 정도를 줄여서 예를 들면 절반의 아이들은 동영상 그동안에 시청 혼자서 하라고 그러고 네. 집에서 한 10명만 들어오라고 해서 그 회의실에서 10명을 정말 잘 집중해서 지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분발을 해주셔야 되고 선생님이 이제 예전처럼 수업하시지 말고 네. 진행자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안 그래도 지금 막 말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만났을 때만이라도 선생님 말씀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수학 공식 하나 알려주고 이런 게 중요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네. 사회성 길을 수 있도록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네. 부모님들은 저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실천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전에는 컴퓨터하고 카톡하고 뭐 놀이 놀고 그러면은 다 싫어했잖아요. 네네, 하지 마라, 뭐 하지 말고 마라. 공부해야 되는데 왜 그렇죠. 저러고 있을까 그랬는데 사실 그거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대신 바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네. 바르게 친구들끼리 온라인 대화방 만들어서 대화도 바르게 하고 또 화상 통화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하고 화상 통화하면서도 사회성을 기르고 네. 그렇게 교류할 수, 또 스터디 클럽 같은 것도 또 저는 딸도 하나 있는데 고등학생이에요. 네. 근데 그 줌이라고 그 온라인 화상회의 켜놓고 친구들하고 밤에 같이 공부하더라고요. 다 자기 책상에 있는데 같이 아이고 공부하는 거예요. 똘방똘방해라. 네,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류 방법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해주고 이래야지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돌봐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집안하고 안 그런 집안하고 격차가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학교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실수록 네. 어려운 집안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컴퓨터를 뭐 전 국민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못 하시는 분들도 어머니도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옛날에 컴퓨터 하지 마라 했었던 거 후회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그때 배울 걸. 그랬으면 지금 원격 수업을 할 때 나도 편하고 애도 편할 걸.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또 원격 수업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러세요. 아, 내가 슈퍼우먼이 된 것 같다. 밖에서 일도 해야 되고 살림살이도 하고 또 컴퓨터로 아예 수업을 또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선생님 한 분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TV 화면을 보고 그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무슨 방송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떨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씩 배워나가고 터득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세 번째 질문에서 어린이 교사 되시는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총리님 그러면서 학습 격차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는데 예, 생각은 진짜 하고 좋은 있으신지. 아이디어예요. 네. 공모하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냥 우리 정부가 알아서 어떻게 해드릴까, 교육부가 어떻게 원격 교육을 잘할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방통행하는 것보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교사나 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의견을 잘 들어서 그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채택하면 그렇죠. 전 정말 그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요. 지난 3월 달부터 우리가 원래 개학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개학을 할 형편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원격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네. 뭐 처음에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라인이 끊기기도 하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게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다. 가장 걱정하는 예, 것이 예, 바로 그 예.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이 격차를 줄일까 다양한 노력을 하고 또 실천도 하고 그랬는데 네. 아까 그 젊은 학부모 말씀처럼 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번 그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번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상도 주고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채택도 하고 네. 그렇게 하죠 뭐. 네. 아무래도 한 사람의 머리보다 두 사람의 머리가 좋은 것 같고 두 사람보다 10사람이 10사람보다 100사람이 뭐 나은 거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총리님께서 채택하시고 상금도 예. 받고 또 이벤트도 되는 예, 거고 또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랑스럽고 뭐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경제 분야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지금부터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46살의 직장인 강희성입니다. 정부가 4차 추경재원 가운데 7조 5천억 원을 적자 국채로 발행키로 하면서 국가 채무는 846조 9천억 원으로 불어났고 재정 수지 적자 비율, 국가 채무 비율 모두 역대 최대 수치라고 들었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가 사상 최대의 가계빚 과연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2년 차에 현재 무주택자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서 저희 역시도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든지 향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살고 있는 29살 문선현입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 사회초년생들은 근로소득 이외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월급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이겠지요. 낮은 금리, 높은 물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 등 불안정한 경제시장이 청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주식시장에 20, 30대들이 많이 참여한 것도 이러한 이유겠지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경제정책들, 특히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경제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이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59년 만에 4차례 그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의 또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너무 크다. 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좀 말씀을 예. 해주신다면. 금년에 추경을 4번이나 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59년 만에.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두 번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추경하는 재원, 그러니까 추경을 하려면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을 빚을 내서 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 빚을 자꾸 늘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어려운 국민들에게 힘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경을 4번씩이나 했는데 당연히 이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될 것도 걱정이 되고 네. 지금 우리가 빚을 진 것도 걱정이 되는데 근데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 있잖아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네. 나라들은 그러면 빚이 얼마나 되냐.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빚이 굉장히 적은 나라예요. 아,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나마 걱정이 되지만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이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빚이 훨씬 더 많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국가의 역할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 때문에 걱정도 되긴 하지만 하여튼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정을 좀 채워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재정 준칙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건 뭐냐면 마음대로 정부가 빚을 못 내게 재정 준칙. 그래서 60% 이상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또 1년에 3% 이상 적자를 내면 안 된다 등. 그래서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안전장치를 해두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한데 정부가 돈을 쓰겠지만 그래도 이 선을 넘지 마라. 레드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재정 준칙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정 준칙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 정부가 꼭 필요한 돈을 쓰더라도 절대 방만하게 쓰거나 너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정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원재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재정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진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경제 전문가로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것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빚이 100억 원 있다. 그럼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개인이. 저 사람 진짜 금방 망하겠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시죠. 걱정스럽죠.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제가 재산이 130억 원 있습니다. 그러면은 빚은 100억인데 재산 130억 원이니까.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빚을 볼 때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국가 채무라는 게 우리가 빌려온 것도 있는데 빌려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외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전문가들이 따지는데 대외 순자산이 한 600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GDP 한 30%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채권 국가예요. 그래서 일단 외국하고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뼈 빠지게 일해서 미국 사람, 일본 사람한테 돈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갚아야 돼요. 갚는다면. 네. 우리가 미국 국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빚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이런 게 있는데 빚을 우리가 나중에 갚잖아요. 네. 갚을 때 누구한테 갚냐? 그럼 이게 미국한테 갚는 것도 아니고 일본한테 갚는 것도 아니고 유럽한테 갚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갚냐? 우리 아까 걱정하신 뭐 800조 원 뭐 이렇게 빚이 있으면 네. 이 빚을 우리 국민한테 갚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빚을 갚아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빚을 받는 것도 미래 세대예요. 이 안에서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까지 너무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총리님은 좀 걱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문제가 돼요. 정부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외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거보다는 사실 이 빚을 내서 이 정부가 돈을 잘 쓰고 있나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우리가 모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뭐 이렇게 국가가 좀 이렇게 쪼여서 아끼고 국민들한테 좀 희생해라 이럴 때가 아니고 국가가 좀 어떻게든 조금 더 많이 돈을 써서 국민들이 조금 편안하시게 복지도 늘리고 네. 뭐 조금 더 아까 청년분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기업 채용이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막막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예를 들면 이번에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한 것처럼 국민 취업 지원제도 도입해서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에라도 구직수당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또 뭐 청년 뭐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청년 기본소득을 뭐 실험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국가가 사실 적절하게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제일 관심사가 아무래도 부동산 쪽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지만 그거 나올 때마다 또 부동산은 뛰고 또 바뀌면 또 뛰고 바뀌도 또 뛰고 해서 진짜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주민들이 그리고 또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총리님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을 꼭 이 시점에서 해 주셔야지만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말씀을 드리려면 좀 송구한 마음이죠. 네. 사실 내 집 마련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무주택자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참 송구한 마음인데 그간의 값이 너무 뛰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자고 일어나면 깜짝 놀래요. 그럼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한마디로 관망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원래 네. 이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안정되고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쭉 시장이 갈 텐데 네. 최근에 수요는 너무 많고 공급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예, 예. 이 불균형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장 자체에. 네. 예? 그리고 역대 이렇게 쭉 보면 옛날부터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증권이나 부동산이나 여러 군데 투자를 하는데 투자 수익률이 부동산이 제일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들이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의 성격도 있고 물론 뭐 공공재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돼요. 네. 의식주는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집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집을 10채, 20채, 뭐 3채 가지고 거기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집을 갖도록 정책을 만들자. 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죠. 반면에 수요는 좀 줄여야 되겠다. 특히 투기 수요. 이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네. 투기꾼들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금융, 세제, 다른 규제 이런 걸 통해서 투기꾼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무리하게 막 법도 통과시키고 네. 제도 개선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막 올라가던 게 멈추고 관망 상태가 되었는데 네. 이걸 빨리 안정 상태로 만들어서 집이 꼭 필요한 1가구 1주택을 모든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죠. 네. 아유, 말씀,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에 살고 있는 29살의 직장인의 질문이 또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취업 준비도 그렇고, 내 집 마련도 그렇고, 결혼 등등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도 역시 총리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지난 9월 19일이 청년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걸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위원장이에요. 위원장님. 네, 그래서 이제 부위원장은 장관 한 분하고 청년 한 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위원들이 이렇게 포진을 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청년 대책을 세워보자. 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만들고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준비를 해서 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뭐 청년들이 필요로 한 여러 가지 보육 문제라든지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아이들 교육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길을 펴면서 좀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는 청년 정책 기본 계획 네. 5년짜리 이걸 아까 말씀드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 좀 힘 좀 펴게 하려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혹시 그 정부의 노력이 나에게 해당은 안 되는지 이렇게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좀 힘 좀 얻는 그런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이렇게 쫙 펴는 그런 좀 어깨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면 3포 세대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그럼요, 예.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네. 포기했기 때문에 3포 세대고 이제는 거기에 또 5포 세대가 있더라고요. 내 집 마련하고 또 인간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넘어서 N포 세대가 N포 있는 거예요. 세대, 예. 모든 게 다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또 이렇게 주부의 입장에서는 또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좀 그렇습니다. 예, 정말 가슴 아파요.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청년 문제는 이건 그냥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미래죠.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네. 정부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딸이 25살인데 집에서 놀다가 알바를 나갔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좋아하면서 나가는지. 그래서 오늘 저 들어가면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좀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아이들이 정말 그 직장을 쉽게 잡고 정말 알바자리도 좀 충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태긴 교수님한테 청년들이 이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게끔 조언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뭐 사실 어떤 조언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뭐 사실 이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집값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도 청년들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거기에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사실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대학생 아들입니다. 네. 큰애는 군대를 갔다 해서 복학을 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네. 둘째는 얼마 전에 제대를 했습니다.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을 하고 나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내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로서의 조언이 아니고 부모로서의 조언을 해야 되는 게 좀 아닌가 다르죠. 하는 생각을. 심리학으로서의 그 조언과 부모의 조언. 심리학자는 그냥 학문적으로 남의 얘기하듯이도 할 수 있는 건데 내 자식이면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뭐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사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것도 아니고 네.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데는 원인이 많이 있죠. 뭐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실 이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총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사실 그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약간 시각을 좀 넓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뭐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얘는 뭐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뭐 이렇게 나눠지고 뭐 대학 진학률 70% 이런 거 사실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암울한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저는 시야를 넓혀서 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들이 상위 1%부터 뭐 몇 프로까지 흔히 얘기해서 학업이나 뭐 시험이나 뭐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청년들한테 우리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에 있는 청년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청년들은 거의 다 상위 10% 안에 들어갈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이거를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해결할 방법은 저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네. 제 자식을 봐도 네, 네, 네.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끔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고 어려운 게 있지만 저는 국내에서 취업을 시키고 그래서 도대체 몇 프로를 얼마나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고 있는 친구들이 70%가 넘는데 사실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이라는 게 많아봐야 40%를 안 넘을 거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 국내에서는 해결 방법이 뾰족한 게 없다라는 것도 현실적이거든요. 그럴 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많이 가르쳐 놓은 친구들이 없어요. 네. 그럼 영어에다가 수학에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가르쳐 놨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봐도 젊은 친구들이 기가 막힌 앱이나 뭐 너무너무 기술이 좋아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전 세계로 치면 다 상위 10%입니다. 이들이 이 전 세계에서 상위 10%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넓게 고민하는 그런 시야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전 사실 이 무슨 M4 세대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낙인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건 네, 자꾸 이런 말 쓰면은 사회에서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포기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마치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못한 사람처럼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시점쯤 오면요. 이건 선택입니다. 좀 저는 이걸 좀 선택으로, 물론 상황이 어려서 뭐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현실이고 그게 늘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걸 좀 더 선택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꿔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어떤 자기의 선택을 또 받아들이고 더 신중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에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뭘 포기할 건지를 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난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포기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네. 찍으면
사람들은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내가 할 게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사회적으로 그런 긍정의 운동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현실을 뭐 금방 바꿀 수 없다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게 다양성인 것 같아요. 예, 뭐 대학 진학률 70%가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요.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 아까 전에 뭐 학력 격차를 얘기하지만 저는 학력 격차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서 친구들을 못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한 그게 것 더 같아요. 큰 문제시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까지도 보면 뭐 교육부나 뭐 이런 쪽에서 대부분 학력 격차에 대한 얘기를 가장 위에다 올려놓더라고요. 물론 네네네. 부모님이 너무 학력에 이 교육에 대해서 열의가 있어서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럴수록 더 멀리 보고 비전을 가지고 학력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게 학생들끼리 서로 만나는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그렇죠. 보충해줘. 아까 전에 이 대표님도 따님이 너무너무 똑똑하셔서 공부할 때 이렇게 친구랑 같이 켜놓고 한다. 최소한 그런 거라도 알려주고 격려해주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주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 가서는 공부는 별로 안 한 것 같거든요. 친구 만나서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좀 그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사회적 약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총리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고개 아주 끄덕끄덕 하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네, 네. 너무 많이 공감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고 네. 싶은데요. 그 선택이라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 지금 청년들한테 예를 들면 20대 여성한테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결혼을 하겠냐 그러면 다 안 하겠다고 그래요. 네.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20대 남성한테 물어보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없으면 결혼을 못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청년들한테는 결혼도 하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된 선택,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건 일단 받아들이고 사실 그 선택지가 많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기성세대의 역할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면 내 집을 갖고 싶으면 다 갖게 만들어주면 좋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내 집을 가지러 다 같이 달려갈 필요는 없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살아도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네, 얘기 잘 들었고 다음은 사회 분야 질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균 총리님. 저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하여서도 아이를 낳지 않아 점점 출산율이 낮아져서 나라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할까요? 젊은이들의 주거와 양육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공인숙입니다. 지인 중에 장애 1급인 형을 돌보는 동생이 있는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원래 73세 국민입니다. 현재까지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 혜택이나 연금제도 등의 다양한 혜택 등을 받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의료 혜택은 더 커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의료 정책만큼은 계속 윤택하길 응원합니다. 네, 세 분의 질문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저출산 대책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얘기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떤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보니까 0.92명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명 이상을 낳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한 명이 채 안 되는데 전 세계 통틀어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저 진짜 뭐 심각한 얘기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가 저출산으로 소멸될 제1호 국가는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말이 진짜 현실이 되나라는 생각에 더 이제 충격을 안게 되는데 정부의 대책이 진짜 절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총리님. 예, 정말 이렇게 아이를 안 낳으면 네. 우리 대한민국이
쪼그랑 바가지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걱정들 중에서도 이게 큰 걱정이고 또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 이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제가 정상적일 때 얼마나 성장할 수 있겠느냐.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해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성장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이 출산율은 중요한데 그런데 교육 문제, 육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아이를 잘 안 낳는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출산 문제, 이 문제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지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실은 제가 2005년도에 그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걸 했어요. 네.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2005년도니까 지금부터 16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출산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국가 예산을 이렇게도 집어넣고 저렇게도 집어넣고 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기를 낳기만 하시라. 네. 그럼 국가가 키워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또 보면 뭐 지금까지 뭐 200조를 썼는데 전혀 출산율이 향상되지 않았다. 그렇게 비판받기도 하고 걱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현재 출산율을 보면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하고 비판받아 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제대로 잘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이제 아이들 보육 문제나 이런 문제 또 이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돌봄 문제. 옛날에는 엄마는 그냥 아기만 키우고 일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부. 근데 지금은 다 같이 일하거든요. 그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육아휴직을 쓰는 문제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쉽게 일자리를 얻게 하는 거라든지 뭐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하여튼 백약이 무효예요.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마 내년부터 아까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게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차 계획이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데 네. 지금 정부가 이 법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내용을. 그래서 정말 획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노동계나 경제계나 학계나 시민사회, 언론계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함으로 해서 하여튼 이 저출산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좀 많은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을에 참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고 결혼하기도 좋은 계절인데 결혼도 많이 좀 그렇죠. 예. 요새 예상 코로나 받지 때문에 않고, 예. 결혼식을 출산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못하니까, 그게 예. 걱정이죠.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좋은 계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또 뭐였냐면은 장애인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허 교수님이 좀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 옛날에 비해서 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배려가 참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진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사실 그 인식을 비교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제도라든지 정책을 비교한다든지 예산을 비교하는 건 딱딱 수치로 네.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인식을 비교한다 이러면 그것도 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다가 쉽지 않고요. 네. 자료를 봐도 사실
장애를 규정하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직접 비교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뭐 일반적으로 뭐 조사된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예산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들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직도. 그 대신 또 고용 면에서는 또 더 낫다고 하는 평가도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근데 인식은 사실 국가 간에 이렇게 딱 비교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우리나라 자체에서 연구한 걸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뭐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썩히 좋아지고 있지 않은 거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장애인이라 그래서 모든 인식이 똑같지 않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장애냐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개선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인식이나 아까 저희도 배려라는 말을 쓰시는데 배려라는 단어를 쓰는 거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잘하고 네. 뭐 양보 잘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회 전체로 보면 또 그건 아닌 약간 네. 괴리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약간 관계주의적 특성 때문에 이 1대1의 배려는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태도나 구조나 인식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배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동시에 이 배려라는 개념을 자꾸 쓰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 하면은 장애인들을 더 이렇게 뭘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도움을 뭐가 안 받아야 되는, 되는 상황.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처럼 인식하게 만들게 돼요. 보통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차별을 연구할 때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뭔가 하면 상대방이 나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나 이런 건 당연히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많은 정책적인 노력과 더 국가적인 노력과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 건 맞지만 네. 우리가 그냥 다양성 조금 전에도 다양성 나하고 다른 사람들 그냥 인정하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개인의 어떤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배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가는 거는 네.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노력은 반대로 또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모럴 라이센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자기가 좀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오히려 자기가 기분 좋아지. 이제 기분 좋아지면서 다른 거는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인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이거를 접근하도록 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다 생긴 게 다른 사람이 우리 다 그렇죠. 똑같은 사람 그렇죠.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 단 한 명도 없듯이 그렇죠. 다 눈, 코, 입 다 다르게 생겼으면 다른 것도 다 다르게 생겨도 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분에 맞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정책적인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네. 그거를 배려라는 이름으로 자꾸 포장하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닐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이 다양성을 듭니다. 인정하는 거, 그 참 중요하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학교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게 아쉽네요, 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도 참 중요하지만 이 장애인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이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말 어디 한 발짝 나가지도 못하고 늘 집에서 같이 그 환자와 그 장애인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많이 편찮으셔 봤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지원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원래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늘려왔죠. 네.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오늘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장애인 등급제라는 게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그거 없애라는 거였거든요. 그거 없앴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너무 작다. 그래서 수당도 좀 올렸고요. 네. 근데 지금은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면은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휴관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 맞습니다. 원래 이제 장애인을 복지관에 좀 모셔다 놓고 가서 일하고 또 모셔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돌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출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시간을 좀 늘리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 장애인을 돌봐야 되는 가족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는 나름대로 추경할 때 돌봄 예산도 편성하고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정비를 하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네.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알더라도 국가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한정돼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지는 못하지만 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 본인이나 네. 장애인들 가족. 가족들을 위해서도 정부가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펼침으로 해서 네. 조금 그래도 좀 숨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죠. 네. 그런 노력 잘 하겠습니다. 네. 뭐, 가족들이나 장애인들이 들으면, 이 소식 들으면 참 많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박수 보내드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 대표님. 대표님께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위원을 또 역임하셨더라고요. 이제 고령화로 노인 비율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노령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될지요. 아니 갑자기 그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저도 머지않아 저도 거기에 선생님, 포함이 되니까. 전혀 아직 많이 멋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어르신 문제가 네. 이게 이제 고령화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총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그 법 만들어지고 그게 벌써 한 15년 됐는데 계속 출산율이 낮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개선하는 거는 개선하는 대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효과가 20년, 30년 뒤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당장 올해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 준비를 시작해도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면 한 20년 걸려 성인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령화 되는 겁니다, 우리는. 초고령화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고 네.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어르신들이 아까 어르신 한 분 말씀 주셨는데 네.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건강이 예, 우선이다. 건강을 국가가 최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위에서 어르신들은 사실 해주실 일이 있어요. 뭘 하셔야 되냐면 최대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사회에 참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 점점 건강해지시고 능력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 걸림돌 몇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하나는 방금 그 건강이고 국가에서 건강보험군대 계속 강화하면서 조금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다만 네. 보장성을 늘리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연령 규범이에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쨌든 은퇴를 하실 때는 아마 굉장한 이 우리나라 위계질서에서는 굉장히 위쪽에서 사장님 하시다가 또는 네. 뭐 구멍가게라도 사장님 하시다가 아니면 부장님 하시다가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은퇴하시고 나서 다시 일을 하실 때 젊은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젊은 분이 사장이 되시고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동안 전에 경험했던 걸 가지고 나는 말단 사원이라도 할 수 있다. 관계를 새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 있는 이 위계 질서, 문화, 우리 말버릇, 이 윗사람은 존댓말 쓰고 윗사람은 반말 쓰고 아랫사람은 존댓말 쓴다든지 이 관계를 좀 서로 마음을 열고 허물어야 됩니다. 그 연령 규범 문제를 좀 스스로 좀 우리가 좀 내려놔야 만들어서 되는군요. 세대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연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돈을 벌고 물건을 생산하고 하는 일은 반도체, IT,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데서 막 일어나거든요. 이것에 어르신들이 뛰어드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세요. 어렵죠. 그런데 이제 가치가 있는 노동은 이제 어디로
어르신들의 노동은 어디로 가는 게 맞냐 하면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 이렇게 이웃을 돕고 동네 안에서 어떤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안전한지 이런 걸 돌봐주는 일이라든지 숲에 가서 해설을 해주시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을 비우셔야 되는 게 그런 일을 하시면서 옛날처럼 무슨 큰 조직을 갖고 일하시거나 돈을 많이 버시거나 그러긴 어렵습니다. 대신 네. 보람을 가지고 소득이 적더라도 꾸준히 한 75세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일을 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국가가 연금을 좀 더 강화해 주셔야 돼요. 연금, 기본소득 이런 거 강화하셔서 조금 소득이 적어도 일하면서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네. 그 나이 들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봉사다 이런 말을 네,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나이 들어서 점점 봉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좀 행복하고 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는데 좀 헌신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저도 좀 그럴 생각이기도 이미 하고요. 그러고 계신 것도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어르신들 얘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삶이 더 많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진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어르신들이다라는 얘기 하는데, 그럼 총리님께서는 정부는 어떤 지원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지요? 예. 노인 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예. 아까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노인연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월 8만 원씩 드렸었는데 그 재작년까지 월 20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그것을 25만 원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이제 30만 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가 무엇이었냐면은 치매예요. 노인 치매. 네. 치매를 가족들한테 맡겨두지 말고 이거 치매 국가 책임제를 하자. 예, 그거 진짜 꼭 중요합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국의 센터를 다 만들었어요. 치매 돌봄 센터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센터에 모셔다 드릴 수가 없는 거라 지금.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어르신들 좀 돌봄을 해드려야 그래야 다른 가족들이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노인들의 소득 지원을 하고 치매 관리를 하고 또 돌봄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는 등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도와야 된다. 네. 사실 그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빈곤해졌습니까? 그분들 젊을 때 일 많이 하셨거든요. 돈 벌어가지고 자식 키우고 네. 다 당신들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자식들은 대학교까지 다 키우고 그러시느라고 돈 다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자식들 집도 사주는데 돈도 못 해주고 뭐 이렇게 자식 사랑을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노인 빈곤 문제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노인들의 생활을 자식들한테만 맡겨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식들한테 맡겨두어서 노인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괜찮죠.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노인들의 자식들이 그 자식의 자식, 손자, 손녀 돌보는데도 지금 제대로 힘들어가지고 애도 안 낳고 뭐 삼폰이 뭐 하는데 그런데 노인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죠. 이제 국가가 노인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과 노인 이 두 계층이라고 할까? 이 두 그룹이 이제 가장 힘든 상태예요, 현재. 네. 그래서 청년들, 노인들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좀 힘이 되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치매 문제라든지 소득 문제 이런 문제에 좋은 정책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죠. 네. 네, 총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책이 참 좋은 게 많이 있는데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실천하지 못하는 게 너무 속이 상하네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빨리 이겨내야 돼요. 네. 자, 화이팅 이깁시다. 네. 자, 다음은 최근 이슈에 대한 질문입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들을 예, 다뤄봤는데요. 질의 영상 예, 또 지금 만나보도록 하죠.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쓰레기 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는 곧 종료될 것이고요. 환경부에서는 대책이나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총리실에서의 정책 조정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에 대해 좀 더 강하게 팩트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과 제재들을 가할 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우리의 정보, 지식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법안을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요? 반갑습니다. 정총리님. 저는 대한민국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정부와 총리님께 건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나 SNS 매체에서 음주운전 사고 영상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며칠 전 부산 포르쉐 음주운전 사건도 그렇고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운전이라는 아주 무거운 죄질에 비해 법적인 처벌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부디 정부와 정 총리님께서 음주운전에 대한 법을 속히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아무래도 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귀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 배달을 해서 거기서 또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나도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그 음식을 시키면서도 뭐 포크나 뭐 젓가락은 그냥 두셔도 돼요라고 하는데 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제 많은 분들도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진짜 환경 문제는 평생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당장 너무 급한 일이 닥친 것 같아요.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 차고 넘쳐서 이 환경 문제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특히 일회용 사용에 있어서요. 예, 이 택배 때문에 아주 큰 문제예요.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네. 또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일회용 컵을 또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또 택배로 인해서 생기는 폐기물 이런 걸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을 줄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요. 쓰레기 안 치우겠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쓰레기 줄이는 노력, 특히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안 쓰시도록 네. 우리가 힘을 모으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부는 하여튼 최대한 이런 쓰레기 빨리 치우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그래야 네. 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내가 조금 불편하면 환경이 조금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직접 밥을 해 먹으면 배달하지 않으면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거고 내가 옷을 좀 약간 그래 좀 덜 사 입으면 옷을 만드느라고 공장이 좀 그러니까 좀 염색을 하더라도 좀 물이 좀 오염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야지만이 자연 환경을 좀 보호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예, 살짝 예,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 가짜 뉴스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싫어요, 총리님. 그렇죠. 네. 예. 네,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그 스스로 많이 깨우쳐 있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지 되는데 안목도 넓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는 계속 양산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될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 가짜 뉴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결책이 있을까요? 예, 대표님. 저는 이게 시민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힘이 뭐냐?
지금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힘을 갖고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네. 내가 카카오톡에 공유하는 한 번의 행위가 기자가 기사 한 번 쓰는 거하고 비슷한 전파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자인 거예요, 시민이. 내가. 그러면은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원래는 기자들이 언론사에서 다 가려가지고 주면 나는 받아가지고 공유만 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시민이나 기자나. 그러면 내가 확인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공부. 두 번째는 대화. 공부는 어떻게 하냐? 일단 뭔가 얘기를 들었으면 검색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내가 들은 거하고 좀 다른 얘기가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비교를 해보는 비교해보는 거지.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을 한 명 찾아서 얘기해봐요. 특히 세대 간의 얘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네. 아 저런 생각도 있구나. 한번 곱씹어보고 공유하셔야 됩니다.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공유한 거 같은 거 있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 확인해봤냐? 대화해봤냐? 한번 물어보면 서로 이렇게 힘이 뭉치면서 저는 가짜뉴스를 이길 수 있다. 너무 이렇게 법으로 규제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총리님께서는 가짜뉴스 문제, 심각하죠, 그렇죠? 예, 해결책이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헌법적 가치죠. 그건 매우 중요한데 이걸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면 절대 안 되죠. 허위 조작 정보를 얘기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범죄 행위입니다. 이건. 그래서 언론사들이 팩트 체크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 만약에 허위 조작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줄 경우에는 엄히 벌을 준다. 이제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네. 그리고 혹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림으로 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은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네. 하는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회 악 중에서도 허위 조작 정보,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다. 이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네. 게 정부의 입장이죠. 네, 아주 단호하게.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사회가 많이 좀 복잡하면서도 또 그 사고로 인해서 또 희생이 되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치킨 배달하시던 50대 가장의 참변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국민적인 이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윤창호법이 발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음주운전이 진짜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사라졌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뉴스에. 그럼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글쎄요.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네. 소위 얘기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나면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 네. 뭐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고 그게 뭐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본다면 사실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게 범죄를 줄인다라는 연구 결과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제 이론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중대범 이건 범죄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이건 해요.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연구는 중대 범죄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큰 범죄를 아주 무기징역이나 상형이 나올 만한 그런 걸 가지고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완전 동일시시키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처벌 강도를 높이면 범죄가 줄어드는 것 같은 착시가 있어도 사실은 범죄가 더 은폐되는 성향도 있습니다. 어차피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더 저지르는데 네. 이제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벌을 무한대로 올리면 사실 그래서 범죄가 없어진다면 모든 범죄에다가 다 뭐 최고형 다 때려버리면은 그러면 세상이 범죄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돼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물론 정서상으로 보면 이건 처벌을 높여야 되지 않냐. 그리고 만약 어떤 사회적 합의보다 처벌의 양이 적은 그런 범죄가 있다면 그걸 올리는 거는 전문가들의 논의와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높이는 건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지금 이런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처벌 강도를 높이면은 그런 정서적으로 반응해서 처벌 강도를 높이면 범죄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약간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지지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피해자한테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안타까운 일이 더 안타까울수록 무슨 네네. 결혼을 앞두고 또는 뭐 그때도 왜 음주운전 군대 휴가 나왔다가 네네네. 뭐 아니면 여기도 50대 배달. 근데 사실은 피해자가 누구건 간에 저지른 잘못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한테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오히려 가해자가 숨는 현상이 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너무 정서적으로 휘둘리게 되는 성향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학 연구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어떤 이런 법에 관련 처벌에 관한 판단을 할 때면 가능한 한 가해자에다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 정보는 되도록 다루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합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처벌을 해서 윤창호법처럼 올리는 거는 확실히 환기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심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안 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네. 이래저래 어차피 이렇게 큰 사고를 저지를 정도로 범죄를 음주운전을 할 만한 사람들을 안 하게 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음주운전 하면 오히려 반드시 걸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처벌을 높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은 윤창호법이 통과가 되면서 음주운전을 안 하는데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총리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숱한 선택지 사이에서 종종 길을 잃고 나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이시자 일반 국민이신데 총리로서의 본인과 일반 국민으로서의 본인의 의견이 충돌되는 지점이 많진 않으셨나요? 그럴 때면 어떻게 생각을 정리를 하고 선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고양시에 살고 있는 24살 청년 양성익입니다. 몇 년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총리님의 성함 뜻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균이라는 성함이 세상의 균형을 맞춰라는 뜻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랜 정치 생활을 하신 만큼 얼마나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지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외에도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 간 갈등과 반목이 첨예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호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대한민국 호의 균형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치가 할 수 있는, 정치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총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분들이 고마운 게 뭐냐면 저희가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온 거예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무총리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직자로서 국무총리인 본인과 일반 국민으로서의 본인이 충돌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진짜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조심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직자로서의 총리로서와 개인으로서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이 옳은 거다. 내 생각보다 그게 옳은 거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러나 도저히 이건 옳지 않다. 할 때는 이제 베개 하나 제가 고집을 부릴 때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총리님께 사회 갈등을 해소해 달라, 균형의 중추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또 약간의 갈등은 뭔가 이 사회를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고 자극하고 필요한 측면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일률적이고 똑같다면 그러면 세상이 너무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약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갈등이 너무 커져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세상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노력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좀 경청하고 역지사지해서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고 한번 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상대방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도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그리고 공직자들은 이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이런 헌법적인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그 자유가 제대로 향유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소통이다. 예. 그래서 이제 모교 대화도 제가 추진을 한 겁니다. 네. 모교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여기 다녀가셨거든요. 2030부터 40, 50 무슨 뭐 전문가, 학자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네. 상당 부분이 국정에 반영되기도 했죠. 그래서 역시 소통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소통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네. 자, 이제 아쉽게도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논의한 주제 외에도요,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반려동물, 아동학대, 스마트폰 중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들이 이제 저희한테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허태균 교수님과 이원대 대표님 오늘 뭐 같이 이제 방송을 했는데 참여 소감을 한 말씀씩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교수님 먼저. 저부터 할까요? 네. 너무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질문들을 들으면서도 저도 많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하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네. 그런 걸 공감할 수 있었고요. 또 총리님과 이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배운 측면도 많이 있고요. 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전혀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빨리 바뀌고 있는 데다 이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네,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잘못됐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떤 행동이건 어떤 판단이건 거기엔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한 이유가 다 한쪽은 얻는 것만 얘기하고 네. 한쪽은 다 잃는 것만 얘기하고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니까 마치 전부 다 나중에 가면은 잃는 거 얘기 안 한 사람은 잃는 거에 대한 일이 벌어지면 거짓말한 게 돼버리고 얻는 거 얘기 안 한 사람은 얻는 게 나오면 사기친 게 돼버리고 뭐 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정답이 없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또 이원대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총리님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다. 질문 2,500개 들어왔다.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국민들 수준 엄청 높으시다. 질문 보니까 전문가 토론회보다 훨씬 낫다. 이거 두 번째로 느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공감하는데요. 코로나 영년입니다. 이제 시작해서 계속 변화가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누구도 답을 알 수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토론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같이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두 분의 얘기 들으면서 뭐 생각하는 것도 많아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라는 이제 계획 같은 것도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회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게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도수, 온도로 치면 높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힘들고 우리 가족의 어떤 이론으로 돼서 이렇게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도 힘든데 이걸 넘어서 나라 걱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고마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좀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표님이시잖아요. 총리님이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들을 주셔서 진솔하고 소상하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 답변을 드릴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갈등이 있는 곳에는 모교 대화가 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이 서로 화해하는 그런 계기를 앞으로도 만들도록 노력할 터이고요. 특히 오늘은 정말 그 귀한 분들, 우리 하태경 교수님, 또 이원재 대표님,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요. 예, 그리고 아주 사회자 우리 김혜영 씨가 이렇게 대화를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교 대화를 계속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20차 모교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